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에요.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사연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마음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 무게가 좀처럼 가시질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드리게 됐습니다. 박선희 씨는 그날 오후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질 무렵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사모님, 남편분이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나중에 선희 씨는 그 소리를 한참 동안 잊지 못했다고 했어요. 응급실까지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기도를 했는지 울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요. 남편 이동현 씨는 뇌졸 중이었어요. 다행히 빠르게 처치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한동안 입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선희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 그것 하나로 충분했어요. 병원비 고지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이런저런 검사비, 처치비가 쌓여가기 시작했죠. 선희 씨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던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이거 중요한 거야, 잘 보관해라고 건네줬던 봉투였어요. 그 안에 보험 증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얼마짜리인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는데 손이 멈췄어요. 증서 상단에 적힌 피보험자 이름은 이동현. 맞아요. 그런데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이 낯설었어요. 김미연. 선희 씨는 처음엔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하지만 그 이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김미연. 자신이 아닌 전혀 모르는 누군가의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손이 차가워졌고 봉투 속에 서류가 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동안 그 이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대요. 서랍을 닫고 싶었어요.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본 걸 어떻게 다시 안 본 것으로 되돌릴 수 있겠어요. 봉투 안에는 보험 증서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3개였어요.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내 펼쳐봤어요. 첫 번째 증서 수익자 김미연. 두 번째 증서 수익자 김미연. 세 번째 증서는 계약자 자체가 이동현이 아니었어요. 계약자 김미연, 피보험자 이동현. 눈앞이 조금 어질어질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실수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꼼꼼하게 설계해둔 흔적이었어요. 선희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일상적인 소리들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적 있는 이름인지, 명절에 온 문자 중에 있었는지, 어디서도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완전히 처음 보는 이름.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 남편의 보험 수익자로 올라 있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희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알아버렸어요. 선희 씨는 남편 이동현 씨와 25에 만나 27에 결혼했어요. 그땐 남편이 중소기업 회계팀 사원이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라는 게 좋았어요.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돈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가정 경제도 잘 관리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 후 선희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경제권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넘어갔어요.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주고 큰돈이 필요할 때는 상의하자는 구조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상의는 거의 없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 말을 선희 씨는 20년 동안 들었어요. 처음엔 믿음이었고 중간엔 편안함이었고 나중엔 습관이 됐어요.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의심할 틈도 없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을 꾸리면서 선희 씨는 바깥 돈 이야기엔 점점 더 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역할이 다른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20년이 지금 이 보험증서 앞에 놓여 있었어요. 믿음이 쌓인 20년이 낯선 이름 세 글자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선희 씨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보험 얘기를 일단 덮어두려 했지만 머릿속이 조용해지질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이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공동명의 통장, 남편 단독 통장. 몇 개가 있는지도 처음 확인해 봤어요. 공동 통장에는 생활비가 들어오고 나가는 내역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단독명의 통장, 거기서 눈에 걸리는 내역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30만 원씩 어딘가로 이체되는 내역. 수신인은 이름이 아니라 계좌번호만 찍혀 있었어요. 몇 달치가 아니었어요. 몇 년치였어요. 거기다 명절 즈음마다, 특별한 날짜마다 한두 번씩 더 큰 금액이 이체돼 있었어요. 50만 원, 80만 원, 어떤 날은 100만 원. 선희 씨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숫자를 따라갔어요. 덧셈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됐어요. 이게 다 합치면 몇 년치를 합산하니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여행 한번 가자고 하면 돈이 빠듯하다던 그 입으로 매달 이체하고 있던 돈이었어요. 그 사실이 통장 숫자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에 박혔어요. 남편이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문 같은 게 한 번씩 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선희 씨는 그게 뭔지 자세히 몰랐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보내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때마다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인터넷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봤어요. 20년 근속 남편 마지막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얼마가 나와야 하는지. 숫자를 두드리면서 선희 씨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계산상으로는 꽤 큰 금액이 나와야 했어요. 그게 실제로 어딘가에 쌓여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 통장 어디에도 그만한 돈이 보이지 않았어요. 퇴직 전용 적금을 따로 들어뒀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묻어뒀을 수도 있고요. 선희 씨는 가능성을 하나씩 떠올려 봤지만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선희 씨는 남편이 재직 중인 회사 이름은 알아도 연봉이 정확히 얼마인지 퇴직금이 어떻게 적립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경제 구조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새삼 낯설게 다가왔어요. 이상한 건데 당연한 것처럼 지내왔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남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인사팀에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대답이 돌아올지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입원 중이라서 제가 대신 연락드리는데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인사팀 직원은 처음엔 절차상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선희 씨는 법정 배우자임을 설명하고 남편이 의식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상황임을 이야기했어요. 잠시 보류가 됐다가 담당자가 다시 연결됐어요. 이동현 씨 퇴직금은 중간정산 처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을 때 선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 차례요? 네, 기록상으로 3차례입니다. 가장 최근이 3년 전이고요. 3차례. 선희 씨는 숫자를 대뇌었어요. 그때마다 통보를 받거나 상의를 받거나 서명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됐을 테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선희 씨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선희 씨는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봤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배우자는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지 하나씩 물어봤어요. 노무사의 설명은 냉정하고 명확했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본인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배우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돈은 본인 계좌로 지급되고 쓰는 방식도 본인 자유예요.
하지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선희 씨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직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고 자신은 수발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 모든 걸 혼자 확인하고 있었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3번.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회사 측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 돈은 어디 갔을까요? 집에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쓴 흔적도 없었어요. 통장 속 그 꾸준한 이체 내역들, 명절마다 들어간 금액들, 그게 답이었어요. 모든 조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선희 씨는 그 연결이 무서웠지만 이제 돌아설 수 없었어요. 선희 씨는 찬찬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노트에 날짜별로 이체 내역을 옮겨 적었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들어온 날짜, 그 직후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들. 대조해보니 묘하게 일치하는 시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중간 정산 직후 낯선 계좌로 목돈이 이체됐어요. 두 번째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이게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보험 명의에 적힌 그 이름 김미연. 그 계좌가 혹시 그 사람의 것일까요? 선희 씨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수익자 지정이 언제 변경됐는지 물었어요. 처음 계약 당시부터 수익자가 김미연으로 되어 있었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결혼하는 시점 즈음부터 이미 이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가슴속 어딘가가 저릿하게 아파오는 느낌이었어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온도인가 싶었어요. 차갑고 무거워서 울컥하지도 않고 그냥 가라앉는 느낌. 선희 씨는 노트를 덮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더 파다가는 오늘 밤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입원하고 이틀째 되던 날 선희 씨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은 쪽에서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뭔가 싶어서 열어봤어요. 낡은 겨울 점퍼가 들어있었는데 그 안쪽 주머니에 핸드폰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선희 씨가 아는 남편 핸드폰이 아니었어요. 다른 기종, 다른 번호. 화면을 켜보려 했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가만히 그걸 들고 앉았어요. 이게 뭔지, 왜 있는 건지 설명이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을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몇 번 시도해봤어요. 남편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다 틀렸어요. 그러다 혹시 싶어서 딸 생일을 거꾸로 눌러봤는데 열렸어요. 선희 씨는 그 순간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리는 순간 잠깐 닫고 싶었어요. 근데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카카오톡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저장이 안 돼 있었지만 메뉴 메시지 미리 보기에 짧은 문장이 보였어요. 오늘 왜 연락 없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선희 씨의 손이 멈췄어요. 선희 씨는 한참을 그 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열어야 할까? 열지 말아야 할까? 그 고민이 몇 분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열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눈을 감는 게 더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 내용은 길었어요.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몇 년치가 쌓여 있었어요. 일상적인 안부, 밥은 먹었냐는 말, 오늘 힘들었겠다는 말. 그리고 이따금씩 섞이는 부부 사이에서나 쓸 법한 표현들. 선희 씨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한 대화에서 멈췄어요. 이번 달 것 보냈어요. 고마워요. 고생해요. 우리의 학원비 좀 올랐는데 다음 달엔 조금 더 부탁해요. 알았어. 짧은 대화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구조가 너무 선명했어요. 우리의. 그 두 글자에서 선희 씨는 한동안 화면을 보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오열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지쳐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선희 씨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선희 씨는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수익자 김미연이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계약 관련 변경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험사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건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흔한 이름이라 수십 명이 나왔어요. 어느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 속 대화를 다시 봤어요. 우리의 학원비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사람한테 아이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비용을 남편이 대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20년 동안 선희 씨가 생활비를 아끼면서 아이들 교육비 줄이면서 여행 한 번 못 갔던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곳에 꾸준히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김미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됐는지 선희 씨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분명히 아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도요.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까 말까 선희 씨는 며칠을 망설였어요. 화를 낼 자신이 없었어요. 울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끊어버릴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미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어요. 동현 씨가 입원했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신 건지 걱정이 돼서요. 선희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남편 상황을 어디선가 전달받았구나.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선희 씨는 전화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고 상대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어요. 어리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연배 같았어요. 저는 이동현의 아내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 대답이 돌아왔을 때 선희 씨는 오히려 차가워졌어요. 예상 밖의 차분함. 선희 씨도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첫 번째 연결이 이루어졌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어요. 남편이 입원해 있으니까 당연히 오셨겠죠. 선희 씨는 내색하지 않고 차를 내왔어요. 아직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차를 마시면서 시어머니가 아들 걱정을 이것저것 늘어놓았어요. 퇴원하면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선희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당히 대답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동현이가 좀 복잡하게 살았어도 가정은 지켰잖아. 그걸로 된 거야. 복잡하게 살았어도. 그 말에 선희 씨는 손을 잠깐 멈췄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어느 정도를,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뭘. 선희야, 너무 파고들지 마라.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요. 걱정 같기도 했고 경고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부탁 같기도 했어요. 선희 씨는 그 3가지 감정이 다 불편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밤 선희 씨는 불을 끄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이라기보다는 느꼈어요. 이상하게 울지 않았어요. 처음 보험 증서를 봤을 때 손이 떨렸는데 이제는 그 떨림도 없었어요.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어떤 감각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화를 내야 할까요? 당장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아야 할까요? 시어머니 말처럼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도 당장 해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있고 아이들은 자고 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선희 씨는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자.
먼저 정확히 알자. 내가 가진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 그게 그날 밤 선희 씨가 내린 첫 번째 결심이었어요. 선희 씨는 지인을 통해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처음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 뭔가 크게 결심하고 온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알고 싶어서 왔다고 했대요. 내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뭘 알 권리가 있는지. 변호사는 선희 씨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끊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보험 수익자가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는 것, 혼인 중 퇴직금 중간 정산이 반복된 것, 생활비 외 정기적인 이체 내역.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이혼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자료는 지금부터 모아두셔야 해요. 그 말이 선희 씨에게는 처음으로 방향처럼 느껴졌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사람에게 나침반을 하나 쥐어준 느낌이랄까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선희 씨는 한 발 한 발이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랬대요. 변호사와 두 번째 면담에서 선희 씨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인 기간 중 남편이 벌어들인 소득은 설령 단독명의 통장에 들어갔다 해도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보낸 돈은요? 선희 씨가 물었어요.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무가 법적으로 없는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재산분할 시 기업은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말이 조금 어려웠지만 핵심은 이해했어요. 내가 몰랐다고 해서 법적으로 내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사실이 선희 씨에게 작은 위안이 됐어요. 20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누군가 체계적으로 감춰왔던 거고 그게 발각됐다면 이제 차분히 권리를 찾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더 모아오세요. 통장 내역, 보험증서, 사본, 핸드폰 문자 캡처.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선희 씨는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꼼꼼하게 한 글자씩. 선희 씨는 보험사에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엔 변호사가 옆에서 도움을 줬어요.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피보험자의 법정 배우자로서 보험금 청구 절차와 수익자 지정 관련 법적 다툼을 예고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보험 수익자가 배우자 이외의 제3자로 지정된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안이에요. 당장 바뀌는 건 없었지만 보험사 측에서도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게 됐어요. 이 과정이 선희 씨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힘들었어요. 20년 함께 산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들고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게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선희 씨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눈물은 집에서 흘리고 바깥에서는 차분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주변에서는 이야기가 새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 직장 쪽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선희 씨가 적극적으로 알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때로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선희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배우자에게 통보 의무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내용이었어요. 법적으로 배우자 동의 의무는 없지만 내부 정산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건 가능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20년 동안 성실히 다닌 직원의 아내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게 알려지자 회사 내부에서도 조용히 술렁였어요. 남편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다고 해요. 몰랐나? 어떻게 됐나? 그런 말들. 선희 씨에게 이 과정은 남편의 민낯을 세상에 꺼내놓는 것이기도 했어요. 원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감추는 게 선희 씨에게 이로울 게 없었어요. 노동청 조사가 시작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 절차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나는 그냥 당하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게 세상에 전달되는 과정이었어요. 선희 씨는 그 사실 하나가 마음속 어딘가를 지탱해줬다고 했어요. 남편의 오랜 동료 한 명이 선희 씨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조심스러운 어투였어요. 본인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짧게. 사모님, 저도 솔직히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사내에서 소문이 없지는 않았어요. 이동현 씨가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면이 있다고. 언제부터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술자리에서 들은 게 있어서요. 10년. 선희 씨는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어요. 그 동료는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다들 사모님이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부부가 합의하에 각자 사는 거라고. 그 말에 선희 씨는 조용히 웃었어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표정으로.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동료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들. 모른 척한 건지 관여하기 싫었던 건지. 선희 씨는 탓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미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희 씨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어떤 감정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어요. 두렵지는 않았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피곤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만나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 사람도 뭔가 알고 있는 게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만나기로 했어요. 조용한 카페를 선희 씨가 정했어요. 장소를 정하는 것 하나라도 선희 씨가 주도하고 싶었어요. 약속날 선희 씨는 일부러 먼저 가서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는 쪽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게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입구를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얼굴일까?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낼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선희 씨는 커피잔 손잡이를 가볍게 쥔 채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김미연 씨는 선희 씨보다 조금 어렸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들어오면서 선희 씨를 찾는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김미연 씨였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선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을 기다렸어요. 처음엔 남편분이 이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시작했어요. 선희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중간에 알게 됐어요. 이혼이 아니라는 걸? 그때 끊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미연 씨도 오래 힘들었다는 이야기. 끊으려 했는데 끊지 못했던 이유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많이 지쳤다는 이야기. 선희 씨는 듣기만 했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용서한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선희 씨가 말했어요. 당신이 속았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당신도 선택을 했고 저도 피해를 입었어요. 그 부분은 구분되어야 할 것 같아요. 미연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선희 씨에게는 필요한 대화였어요. 그 만남 이후 선희 씨는 며칠간 생각이 많았어요. 김미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이 있었어요. 그건 이상하게도 측은함이었어요. 속이고 여러 관계를 동시에 유지한 건 이동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그 남자의 거짓말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아내로, 한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구조가 달랐을 뿐 둘 다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미연 씨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알고도 이어간 선택은 분명 있었어요.
선희 씨도 그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어요. 선희 씨의 두 아이. 그리고 어쩌면 미연 씨 쪽 아이도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선희 씨는 처음으로 목이 메었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아직 어린데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선희 씨는 한 가지는 분명히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 서류가 접수됐어요. 이혼 소송이 아니었어요. 선희 씨는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산 파악과 청구는 이혼 결정 전에도 먼저 해둘 수 있는 절차들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 순서를 안내해 줬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기다리는 과정. 남편 측에서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직접 대응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선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이 이렇게 되면 애들은 어쩌려고? 선희 씨는 조용히 답했어요. 저도 아이들 생각해요, 어머니. 그래서 제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법원 서류가 집으로 왔을 때 선희 씨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당하는 쪽이었어요. 몰랐던 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거고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선희 씨에겐 굉장히 컸어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선희 씨를 설득하려 했어요. 참아라, 애들 봐서라도 남자는 다 그래. 그 말들이 번갈아가며 나왔어요. 선희 씨는 차분하게 들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화를 냈어요. 집안이 망신이라고 왜 이렇게 다 꺼내놓느냐고. 선희 씨는 그 말에도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그걸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로 이런 말을 했어요. 법원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걱정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선희 씨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한 걱정으로. 그 변화가 선희 씨에게 많은 것을 말해줬어요. 처음부터 선희 씨의 편이 된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회사 동료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편한 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희 씨는 스스로의 편이 되어야 했어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었어요. 남편이 퇴원하던 즈음 선희 씨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감정이 폭발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천천히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남편은 퇴원 후 본가로 갔어요. 선희 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남편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말이 없었어요. 아픈 사람이기도 했고 무언가 다 드러난 상태이기도 했어요. 집에서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선희 씨는 이상하게 덤덤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쌓인 물건들인데 손이 무겁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정리되고 나면 손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짧게 이야기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앞으로 따로 살 것 같다고. 아이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고. 선희 씨는 솔직하게 하지만 상처가 되지 않을 선에서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더 솔직하게 살고 싶어서. 큰 아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결정한 거면 맞는 거야. 그 말이 선희 씨에게 꽤 오래 남아 있었어요. 법원의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긴 과정이었어요. 서류도 많았고 오가는 주장도 많았어요. 선희 씨 측 변호사는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규모, 위자료 청구 근거를 하나씩 정리했어요. 남편 측은 처음엔 퇴직금 중간 정산은 개인 사정이었다는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이체 내역, 보험명의 지정,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서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어요.
최종 조정 결과는 완전한 승리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웠어요. 법이라는 게 늘 기대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선희 씨가 받게 된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참고 살았다면 절대 받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선희 씨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이게 20년의 값어치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이건 20년의 값어치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부터의 시작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선희 씨는 남편이 본가에서 지내는 동안 한번 찾아갔어요. 아이들 물건을 전달해야 할 일이 있었고 서류 하나에 서명이 필요했어요. 그게 이유였어요. 문 앞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몸은 좀 회복된 것 같았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 선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알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말이 없었어요. 그 짧은 교환이 20년의 마지막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선희 씨는 서류를 건네고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선희 씨가 말했어요.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한 챕터가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날 선희 씨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은행에 가는 거였어요. 자기 이름만 적힌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선희 씨에게는 그게 생각보다 큰 일이었어요. 결혼 후 올해 공동명의, 생활비 통장, 남편 관리 통장. 온전히 자기 이름만 적힌 통장을 직접 만든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통장을 받아들고 선희 씨는 잠깐 그걸 바라봤어요. 이름 썩 작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박선희. 그게 그렇게 뭉클할 줄 몰랐어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눈으로 본다는 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선희 씨는 조금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오래 참아온 게 한꺼번에 내려가는 느낌이랄까요? 새 시작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였어요. 그날 처음 쓰러진 날도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냄새가 예전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선희 씨가 끓이는 저녁 냄새였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건 작년 가을 무렵이었어요. 오래 알던 지인이 조심스럽게 꺼낸 사연이었는데 한 번 들은 뒤로 한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이 마음에 걸렸어요. 화려하게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극적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고 내 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차분하게 그걸 찾아간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들은 결말이 시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내 편이 되지도 않고 잘못한 사람이 극적으로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냥 나만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결말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더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있다면 그 무게가 반드시 보상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더 이상 혼자 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순간 뭔가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희 씨의 새 통장에 오늘도 조금씩 쌓이고 있을 것들이 있겠죠. 돈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무게들이요. 그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직접 겪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침묵들,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혼자 버텨온 시간들. 이런 이야기들이 어딘가에 또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누르는 손이 무겁지 않게 그냥 나 들었어요 하는 마음으로요. 구독은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들으시고 싶다면 그때 눌러주셔도 늦지 않아요.